이것은 2022년 이후 2026년 현재까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숙청됐다고 알려진 또는 비공식적 숙청 대상자로 분류되는 101명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중장 이상의 전현직 고위 장성들로 44명의 상장과 57명의 중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의 한계로 중장 미만 장교들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며, 따라서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숙청된 또는 숙청 대상자로 분류된 인물들은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면 군 권력이 약화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시진핑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공식 숙청 대상으로 분류된 상홍은 시진핑 체제에서 우주 굴기와 군 현대화의 상징으로 발탁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2015년 시진핑 주석이 추진한 2015 국방개혁의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으로 2017년 중장으로 승진한 뒤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며 시진핑 시대를 대표하는 군부 실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단 5년 만인 2022년 제20차 당대회 직전 이유 없이 당대표 명단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홍이 이끌던 전략지원 부대가 개편되어 그의 자취는 완전히 감춰졌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형적인 숙청 사례 중 하나로 공식적인 통보나 재판, 처벌 발표 없이 사라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상홍은 시진핑이 주도한 2015 국방개혁을 통해 개편한 대표적인 부서 중 한 곳인 전략지원부대를 맡으며 항천 시스템부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돼 시진핑이 직접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시킨 인물입니다. 이것은 상홍이 시진핑의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상홍만이 아니었습니다. 로켓군 정치위원 시중보, 육군 정치위원 친슈퉁, 중앙군사위원회 정법위원회 서기 왕러나, 남부 전구 사령관 우연한 등 시진핑이 중국 최고 권력에 오른 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시진핑 주석이 직접 승진시키거나 또는 등용한 삼성 이상 장군 35명 중 29명이 해당 명단에 포함되어 숙청되었거나 숙청 대상자로 사라진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승진시킨 인물 35명 중 승진 후 조사받지 않은 인물은 단 3명으로 조사 전 건강 문제로 사망한 서부정구 사령관 장시둥과 2025년 12월에 승진한 양지민과 한시영엔 2명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직접 승진시킨 사례로 한정되며 임명된 인물 전체 중 약 82%가 숙청되었습니다. 반대로 시진핑이 직접 승진시키지 않은 인물까지 포함해 인물들로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중국군 전체 삼성 이상 장군 47명 중 41명이 숙청되었거나 숙청 대상자로 분류되며 약 87%가 숙청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검증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거나 검증 자료의 누락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누구의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는 듯 보이며 마치 무차별적으로 숙청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또한 숙청된 29명의 인물들 중 임명된 뒤 약 1년 만에 숙청된 인물부터 수년 이내 숙청된 인물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직접 검증에 선발한 인물들조차 기관과 직위에 상관없이 언제든 숙청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며 그 수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구조거나 반대로 약화되는 구조거나 또는 전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이 직접 구축한 권력 기반까지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위한 사례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숙청된 또는 숙청 대상자로 분류되는 이 101명의 인물들은 왜 숙청된 것일까요? 이것은 현재 시진핑의 권력을 넘어 현재 양안 전쟁의 문제들을 설명하는 아주 작은 원인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중국 최고 권력에 오른 뒤 한 가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2007년 처음 중앙 권력에 진입한 뒤 단 5년 만에 중국 최고 권력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승진은 역설적으로 중앙군사위원회나 중국인민해방군 내 고위직이나 직접 영향력이 있는 베이징 파벌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베이징 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결과 취임 이후 강력한 반부패 캠페인을 벌이며 시진핑 체제 아래 1인 권력에 대한 공고화를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중국군 내 만연한 부패를 척결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중국군은 인사권을 매매하고 장비 조달 비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은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부패를 척결함과 동시에 군 현대화 장애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패 척결을 이유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고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슈차이허우나 고보슌 같은 반대파들을 제거했으며 결과적으로 인민해방군을 당의 군대로 재확인시켜 군의 국가와 논의를 차단함과 동시에 시진핑 중심의 당의 절대 지도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정치적 시도였습니다. 시진핑이 진행한 강력한 반부패 캠페인은 2014년까지 이어졌으며 이러한 대규모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공백이 생긴 군 내부에 자신의 사람을 채우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합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중국 내 국방개혁은 기존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인물을 등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중앙군사위원회로 실질적인 모든 군의 권력을 집중시켜 시진핑 시대를 이끌 자신의 권력을 구축함과 동시에 제도적 재설계를 통해 중앙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2015년 추진했던 계획은 단순히 인사 개편과 숙청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지만 2015년 이전까지 중국 본토를 7개 구역으로 나눈 7개 군구를 사용했으며 각 구역은 육군 중심의 군구 사령관이 해당 지역 군의 지역 실권을 사실상 장악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편제는 과거 통신망과 보급로가 취약해 중앙과 연결되지 않아도 각자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며 지역별 전문가들이 각 지역적 지형 특성에 맞는 전투를 벌일 수 있었으며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혁명과 내전 경험에서 출발한 중국군의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결과였으며 육군 중심의 조직 훈련 인사 관행은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군구는 실무적 권한과 지역 네트워크가 결합되어 특정 지휘관에게 사실상 강력한 지역적 권력 기반이 형성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권한과 인사 배치는 종종 정치적 연줄과 얽혀 이른바 태저당이나 상하이 방처럼 특정 계층 또는 지역 기반의 특정 파벌이나 계층과 연결되어 서로를 견제하거나 또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구조는 의도된 견제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권력이 분산되면서 특정 인물에게 중앙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일부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제2의 마오쩌둥을 막는 집단 지도 체제 유지에 일부분 영향을 줬지만 동시에 지역별 권력 자율성 확대, 부패, 패트로나지 네트워크, 정보 왜곡, 중앙 정책의 불일치라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시진핑의 1인 권력 구조를 방해하는 형식이었으며 각 군구에 대한 권한을 약화시키고 중앙 집권적 통제 방식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7개 군구로 운영되었던 군 운영 방식을 5개 전구로 바꿨으며 각 전구 안에서 이전 육군 중심을 육해공군 모든 군종에게 역할을 분배하고 각 전구의 사령관에게는 합동작전의 지휘를 각 군종에게는 전력 구축을 분담시키는 시스템으로 재편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전투 수행 능력을 높인다는 목적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 파벌이 아닌 오직 중앙당의 통제력 아래 시진핑의 명령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로 군부를 자신의 권력 체제 아래로 편입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개편은 단순히 시진핑의 1인 권력 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존 7개 군구가 중국 공산당의 혁명과 내전에서 이어진 중국 내부에 집중된 방식의 행정적, 방어적 사역이었다면 변경된 5개 전구는 명확하게 외부를 향한 시진핑의 의도가 드러난 설계입니다. 각 구역은 하나의 중국 또는 영토 분쟁 등 다양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도와 국경을 접하는 구역을 서부로 편성해 기존 2개 군구가 맡았던 권한을 한 개 전구로 변경하며 남부는 남중국해, 북부는 한반도와 러시아, 중부는 베이징 방어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리적 책임 영역도 명확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책임 영역 강화는 외부 위협에 대한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기존 병력과 기지, 보급망, 정치, 경제적 측면도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동부는 이곳을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동부 전구는 대만 및 일본과 관련된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작전 통제를 수행하며 이에 따라 동부 전구 산하 71, 72, 73 집단군, 동부 전구 해군과 해군 항공, 해군 보병 2개 여단, 공군 전력, 기지가 포함되며 동부 전구는 대만 압박 연습을 주도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개편은 군 시스템 자체로도 이어져 로켓군의 재창설로 이어지며 외부적으로 중국군의 현대화를, 내부적으로 조달 및 승진, 지휘 권한이 더 시진핑 한 명에게 집중되는 중앙 집권적으로 묶이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방개혁을 전후로 시진핑은 하나의 중국을 더욱 반복적으로 주장했으며 중국의 변화된 군 설정을 통해
군사 활동 역시 남중국해, 인도 접경 지역, 대만 지역에서 더 자주 관측되며 중국의 군사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정적들을 제고하고 자신의 1인 권력 체제를 강화시키는 등 다양한 이유로 군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로켓군의 재창설, 정구 체계 확립, 서비스의 분업 재정의가 동시에 일어나며 정적을 제고하고 더 중앙 집권적 형태의 군 체계를 확립했지만 내부 부패 및 기술 부진, 장비 조달과 같은 사안에서 오히려 더 집중된 부패나 개인 권력화 등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2015년 1차 숙청을 통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시스템을 개편했다면 2차적으로 재설계된 시스템 안에서 사람을 걸러내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개혁의 상징과도 같았던 로켓군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사람을 다시 걸러내는 해가 시작됩니다. 이는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재구분하면서 2015 국방개혁 당시 전면에 내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사람이 아닌 모습들이 드러나면 거침없이 숙청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숙청은 2023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해 2025년 절정에 치닫게 됩니다. 이 시기에 리상푸나 웨이펑 허 등이 숙청되며 국방개혁을 주도하며 전면에 나선 인물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고위 장성들도 대규모 숙청을 이어가며 2024년까지 개인 숙청이 구조조정으로까지 번지는 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숙청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사실상 상시적으로 숙청을 운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2026년 현재까지 숙청된 이 101명의 인물들은 시진핑이 자신의 1인 권력 체제를 더 완벽하게 구축하려는 움직임에서 나타난 결과이며 시스템 개편에서 이어지는 더 완벽한 자신의 사람을 만들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숙청은 중국의 훈련 패턴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5월 라이칭더의 취임 연설 직후 중국은 준비기간 단 3일 만에 연합리젠 2024A 작전을 시작했지만 1년 뒤인 2025년 3월 라이칭더가 중국 공산당의 침투 및 간첩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17개 대책을 내놓았을 땐 중국의 준비 기간은 19일로 크게 뒤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훈련인 2024년 10월 라이칭더 총통의 쌍십절 연설 뒤 중국 정부는 준비기간 단 4일 만에 대만 주변에서 연합리젠 2024B를 실행했지만 2025년 12월 미국이 대만에게 사상 최대 무기 판매 승인 이후 촉발된 중국의 정의사명 2025 훈련의 준비 기간은 12일로 1년 사이 중국의 군 준비 태세 능력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실시된 중국의 대만 훈련은 준비 기간이 2주나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대규모 군사 훈련이 아닌 소규모 군사 훈련으로 지정되었으며 훈련 명칭 역시 정식 훈련 2일째가 돼서야 발표되자 미국 싱크탱크들은 이 훈련이 급하게 조직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군 준비 태세 능력의 약화는 러시아와의 합동훈련에서도 관측되었으며 2024년 14회 실시되었던 합동훈련은 2025년 단 6회의 훈련만 실시되었고 훈련 일정에서도 여러 군종이 참여하는 복합적인 다영역 훈련이 빠진 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양국이 2018년 이후 매년 최소 한 차례 이상 다영역 훈련을 실시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 수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 충격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작전 수행 능력을 떨어뜨릴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과 오히려 이러한 숙청이 2027년 이후 양안전쟁에서 더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러한 대대적이고 잦은 숙청은 중국군 군사 능력의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이나 문제점을 감수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 통제와 충성 검증을 우선하겠다는 의지이며 이것은 곧 중국군을 강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시진핑이 군을 더 안전하게 소유하기 위한 재정렬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2022년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숙청된 이 101명의 군 장성들은 중국군이 내부에 집중된 흐름을 외부로 전환시키면서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진핑의 권력 체제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작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